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치고는 키도 작고 외모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운동이나 공부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소심한 성격 탓에 남자친구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다 보니 친구 한 명도 없는 고독한 일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학교에 가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셨고 저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에 실패한 이후로는 모든 것이 싫어졌고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학교도 자주 빠지며 번화가를 배회하던 어느 날 화려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커플들이 모두 행복해 보이는 이 시기,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정말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크리스마스 날 행복해하는 커플들 앞에서 죽어버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날려버리고 헤어지게 만들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최악의 날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결심했죠.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고양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죽는 것보다도 그들의 행복을 망치는 것이 제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부모님께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가 시작될 시간쯤이었죠. 야경이 아름답다고 소문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몇 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찬다는 레스토랑, 맞은편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빌딩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사실은 이미 조사해 두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도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뛰어내려 야경을 즐기며 식사 중인 커플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문을 열었죠. 하지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옥상에 한 소녀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일러복을 입고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옥상의 난간, 즉 펜스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가 지금 막 뛰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혼란스러웠죠. 이런 때에는 경찰을 불러야 하나? 아니면 나도 같이 뛰어내리자고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다 일단 말을 걸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다시 문을 열었는데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뛰어내린 건가? 저는 펜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펜스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사람들과 차들이 오가는 화려한 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렸다고 생각했던 소녀의 모습은 도로 위에도 옥상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환각이었나? 죽음을 앞둔 순간의 환상을 본 걸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죽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떨어지면 그 순간 아플까? 제대로 죽지 못하면 엄청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때까지 행복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두려움이 한꺼번에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혹시 그녀는 나를 만류하기 위해 나타난 유령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떤 이유로 이곳에서 목숨을 끊었고 나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모습을 보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더 이상 죽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소녀 덕분일 거라고 생각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등을 밀어 저는 플랫폼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 직후 굉음과 함께 특급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세일러복을 입은 팔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친구 사와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와다와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되었고 영화와 게임 취미도 비슷했으며 성격이 부침성이 있어서 학우들 사이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교적인 성격이었고 친구도 많았지만 여자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동아리 내에 아즈사라는 1살 어린 여학생이 있었는데 사와다는 그녀에게 푹 빠져 몇 번 고백을 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즈사에게는 특별한 남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자격증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이 교제를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서고 저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와다와 다시 만난 것은 방학이 끝난 후였습니다.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나 지금 아즈사랑 사귀고 있어. 뭐? 언제?
뭐 아직 꿈속에서만이지만. 꿈? 정신 괜찮아? 듣자 하니 루시드 드림이라 하여 꿈의 내용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지사와 사귀고 싶다는 일념으로 여러 방법을 시도한 끝에 결국 꿈을 조종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아지사는 처음에 사와다를 전혀 상대하지 않았던 것 같고 꽤 강압적인 수단을 썼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흐리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폭력을 사용해 아지사를 폭종시켰다고 했습니다. 꿈을 조종하고 있다면서도 모순된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그보다도 온순하고 명랑한 사와다가 여성을 폭력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그 사실을 신경 쓰고 있었는지 꿈속에서는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손이 나가버린다.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감각이 항상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망상도 적당히 하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지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사가 동급생들에게 보호받고 있었는데 최근 꿈속에서 사와다가 나타나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의 사와다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폭력적이고 무서운 남자였다고 합니다. 아지사는 너무 자주 그 꿈을 꾼 나머지 잠자는 것이 두려워졌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 몸 상태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자격증 공부는 고사하고 통학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꿈속에서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사와다의 이야기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저는 전화를 받지 않는 사와다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학교 근처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린 끝에 피곤에 지친 얼굴로 나타난 사와다는 완전히 야위고 생기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을 자면 아지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니까 자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가끔씩 꿈속에서 통제가 안 돼. 저는 그에게 사실 아지사도 내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꿈을 꾼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와다는 말문이 막혔고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라고 말하며 그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가 대학을 그만둔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소문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거나 입원했다거나 심지어는 자살했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돌았지만 친구였던 저에게조차 아무 소식도 없이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무렵 아지사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몸 상태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사와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양방향 2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가 십자로 교차하는 큰 교차로 한쪽 모퉁이에 위치한 6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우리 집은 4층, 도로에 면한 모퉁이 방이었습니다. 작은 발코니에 나가면 교차로가 잘 보이는 위치였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로라 차들이 다니는 소리와 배기가스가 예상보다 심해서 이사 온 초창기에는 남편과 매일 후회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라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집안일에 쫓기다 보니 그런 환경에도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베란다 쪽 창문을 닫아두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소음이나 배기가스 냄새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끔 차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릴 때가 있어 확인해보면 아들이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튼튼한 난간이 있어 아이의 키로는 넘어가거나 틈새로 떨어질 일이 없었지만 그때마다 데리고 들어와 혼자서 나가면 안 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베란다에 나가서 교차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본다기보다는 어느 한 점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들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함께 외출했을 때는 특히 지나가는 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인 채 건너곤 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아들의 모습도 걱정스러웠지만 더 신경 쓰였던 것은 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로폭이 넓고 직선거리가 길어서인지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고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접촉 사고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정도로 빈번했습니다. 차들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크게 들리니 몸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교차로 한가운데서 급하게 핸들을 틀어보도 쪽으로 돌진하는 차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가 아는 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언젠가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교차로에서 큰 충돌음이 들려나가 보니 아들이 또 베란다에 나가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들 위로 몸을 기울여 교차로를 내려다보니 교차로 중앙 약간 오른쪽에 있는 중앙 분리대가 끊긴 부분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 충돌에 멈춰 있었습니다. 두 차의 앞부분은 크게 변형되어 있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충돌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과 도로 옆 가게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 구급차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부딪힌 차의 운전자는 아직 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보니 여느 때처럼 미동도 없이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이 보고 있던 것은 사고 현장이 아니라 교차로 중앙 근처인 것 같았습니다. 뭘 보고 있어?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빨간 아저씨. 응. 저는 교차로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지만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어디 있어? 중앙. 도로 중앙에 항상 있어. 아들이 갑자기 난간에서 손을 떼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라서 따라갔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들켜버렸어. 아저씨가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 엄마가 말해서 그래. 그 이후로 아들은 베란다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 교차로를 건너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빨간 아저씨를 볼 수 없지만 빨간 아저씨는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언젠가 우리 아들도 그에게 끌려가 버리는 걸까요?